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예. 그래요. 그 처음 뵙는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지난주 뵈신 분들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오늘 이제 중개사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중개 대상물부터 하면 되죠, 그죠? 신도가. 예. 그래서 우리 기본서 50페이지 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기본서 50페이지입니다. 오늘 나간 문제는요, 1교시 내용 좀 보고 나서 바로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다 푸셨나요? 이거. 예, 그래서 미리 오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저랑 같이 한번 푸시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사전에 풀어보시고요. 이제 50페이지 중개대상물을 좀 첫 시간에 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지난주 배우신 내용 간단하게 우리 복습 한번 해보고 할게요. 용어 우리 8개 배웠잖아요. 용어 8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1번 용어가 이제 중개라는 용어를 배웠는데, 중개를 간단히 정의할 때 뭐를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예, 행위를 알선하는 거 뭐 이렇게 우리 배워봤어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자, 두 번째 용어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정의했었죠? 공인중개사를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세 번째 용어가 이제 뭐였었냐면 중개업이라는 용어 배웠잖아요, 그죠? 중개업.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그 세 가지 요소가 첫째 뭐였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중개업의 3요소라 그랬죠. 의뢰와 보수와 업, 뭐 요거. 그다음에 네 번째 용어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 배웠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였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죠, 그죠? 등록을 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3교시 때 등록에 대한 뭐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을 이제 쭉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용어가 소속 공인중개사 배웠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였죠?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되어 가지고요, 소속되어서, 그래가지고 업무를 두 가지 업무를 한다 그랬죠. 무슨 업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는 자를 우리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정의했었죠, 그죠? 여섯 번째 용어가 이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용어 배우셨는데, 중개보조원의 정의는 뭐였죠? 일단 이제 공인중개사인자 아닌자. 그래서 소속은 되어야 하겠죠. 소속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거 했었죠? 그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단순 업무. 단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보조원의 업무였고요. 일곱 번째 고용인이라는 용어 배웠어요. 그렇죠? 고용인. 고용인은 두 자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누구랑 누구를 합쳐 부르는 말이냐면 소공과 중개보조원 합쳐가지고요, 고용인 이렇게 이제 부른다 그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라는 용어 배웠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누구가 일단 포함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제 고용인 들어가고요. 이 고용인 안에는 누구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랬죠. 사원 또는 임원, 사원 또는 임원까지 다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배우신 내용은 핵심의 요거예요. 8개.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요 동영상으로 한번 좀 지난주 수업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이제 용어에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하고 우리 과목에서 요 용어를 모르고는요
절대로 이제 뭐 고득점 못하시면 합격 못하잖아요, 그죠?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첫 교시에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행위를 알선하는 거가 이제 중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행위를 알선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무슨 행위 알선했더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였죠. 근데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한다고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누가 한다 그랬죠? 거래 당사자들이 하죠. 거래 당사자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중개대상물. 그거를 우리 첫 교시에 배울 거예요.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매매, 교환, 임대차 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니까 이제 중개대상물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50페이지에 이제 그 3절 상단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범위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 우리 보시기 전에 그림 하나를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림 하나 우리 좌측 여백에다 좌측 보조단에다가 뭐를 하나 좀 그려놓기로 하냐면 동그라미 큰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요. 요 원을 부동산이라고 한번 좀 칭해 볼게요. 부동산이라는 큰 원 안에 좁은 원이 하나 있어요. 요걸 우리 무슨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개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그림 관련해 가지고요.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질문을 잘 듣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개 대상물은요 모두 부동산이다. O 아니면 X.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다 틀리셨어요. 자, 중개 대상물은 모두 부동산이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OX, O가 되겠죠. 왜 O예요? 부동산 안에 중개 대상물이 포함되니까요.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큰 그림 안에 좁은 그림으로 중개 대상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은 모두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이거 바꿔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이면 아까랑 반대입니다. 부동산이면 모두 중개 대상물이다. O 아니면 X? X죠. 왜요? 부동산이 넓은 그림이고요. 중개 대상물은 좁은 그림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리면 청와대 있죠. 청와대. 자, 청와대는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이 아닌가요? 청와대? 청와대가 좀 어려우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집 주방에서 청와대가 보여요. 한 직선거리로 한 5km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청와대를 보면 청와대가 굉장히 좀 안전한 집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안전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청와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거든요. 근데 청와대 바로 뒤에 뭐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산이. 근데 그 뒤로 더 큰 산이 하나 이렇게 큰 산이 있어요. 근데 청와대가 정확하게 남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남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전쟁을 한다면 어디하고 전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북한하고요. 그럼 북한 애들이 뭐 포탄이나 미사일 쏘면 이 집은 참 안전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요. 이 집은 참 안전한 그런 집인데 청와대하고 저희 집이 한 5km 정도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 애들이 이제 포나 미사일을 쏘면 이 집은 참 안전한데 우리 집이 좀 불안하게 생겼더라고. 왜냐면 잘못 날라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불안하더라고요. 자, 이 집이 그러면 안전한 집인가요? 청와대가? 집이죠, 집. 청와대. 푸른 기와 지붕 집이라는 집이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아니에요, 중개대상물?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사실은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규정. 이거를 중개해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청와대는 규정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청와대는 규정이 있냐? 있어요. 자, 우리 법 3조 2호에 한번 볼게요. 3조 2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앞에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럼 청와대는 건축물인가요? 건축물이 아닌가요? 건축물이죠. 예, 그럼 규정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규정은 있지만 요게 가능해야 돼요.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사적 거래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청와대 한번 봅시다. 청와대는 사적 거래가 가능한가요? 사적 거래가 불가한가요? 불가하죠. 이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적 거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네, 청와대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요. 우리 그 중개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개입 가능성. 우리 지난주에 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것 중에서 왜 이런 거 있었었잖아요. 어떤 집 한 채를 예를 들면서 매매를 통해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렇죠? 그 집이 가령 뭐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뭐 되는 과정, 상속되는 과정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개입 가능성이 없으면 중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는 개입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무슨 거래가 안 되니까요. 사적 거래가 안 되니까 개입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중개대상물은 요거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요거를 동시에 충족했을 때 이거를 중개대상물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보다 요거 세 가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요거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좀 볼 거냐면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은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제 3조 한번 볼게요.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고요. 1호 토지가 일단 중개대상물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2호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질문 잘 듣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2호의 문장이 2호 문장의 구조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건축물은 일종의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2호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문장의 구조를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도 하나의 뭐다? 정착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물을 맨 앞에 예시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고 그 밖에, 그러니까 건축물 말고 이런 것도 정착물이지만 이런 것 말고 다른 토지의 정착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건축물은 대표적인 토지의 뭐다?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3호 내려가 볼게요. 그 밖에. 그러니까 그 밖에라는 건 1호하고 2호 말고 뭐 그런 뜻이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중개대상물로 삼을 건데 3호 끝에다가는요. 가로를 한 번만 여세요.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쓰세요. 이와 같은 3호 같은 규정을 소위 말해서 위임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위임 규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래로 즉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내려주려고 하는 근거 조항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호 자체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아래로 내려주려고 하는 근거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는 오히려 시행령 즉 3호의 의미를 받아서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두 가지가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1호에 보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임목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겁니다. 임목. 그 다음에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첫째 토지 있고요.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있고 3호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렇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네 가지를 중개대상물로 삼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중개대상물을 하나씩 좀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개대상물. 일단 시험에는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95% 이상 출제가 되고요. 이거를 출제하지 않는 경우는
그해 시험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6회 시험에 중개대상물 쪽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작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요 중개대상물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데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중개대상물은 법으로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로도 정하냐면 시행령으로도 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법으로 2개 정했고 시행령으로도 2개 정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요 2가지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법자를 땄고요. 여기는 령자를 따면 뭐가 되는 거? 붙여보면 뭐가 되죠? 법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중개대상물은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중개대상물은 법률로만 정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법과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법률로 정하는 게 이제 3가지로 한번 느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 법률로 정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토지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말고 또 이제 또 다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그러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또 뭐가 있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도 3가지로 느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임목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광업재단 이렇게 총 6가지로 느려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요. 제일 먼저 토지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토지란 뭐냐? 토지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야 해요. 최대 만조위 선 안쪽에 육지 부분을 토지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 만조위라고 하는 것은 강에 하천에 붙이는 말일까요? 아니면 바다에 붙이는 말일까요? 바다죠. 그래서 이 만조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의 수위가 1년 중에 가장 높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기준 잡아가지고 안쪽, 그러니까 바다 쪽 말고 안쪽의 육지 부분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토지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 아니면 다 토지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네요. 바다 아니면 다 토지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다 아니면 다 토지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토지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놀라운 토지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게 놀라운 토지냐면 바로 하천이라는 것도 토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천 같은 거. 그러면 하천이 토지라는 거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안 놀라면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한 건데 놀라워야 됩니다. 토지 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천. 자, 그러면 하천은 중개대상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이 토지니까 규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천 중에서도 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적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사적 거래가 가능한 거니까 하천도 중개대상물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 되는 하천도 있는데 되는 하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도 하나의 집인데 건축물인데 요거는 건축물이지만 안 되는 건축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토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니면 다 토지구나.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건축물 보는데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를 피해야 하는 게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비 피하는 거, 비바람 피하는 거. 그래서 일단 비를 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붕재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벽이라든지 혹은 뭐 기둥 있는 사람이 일부러 만든 공작물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붕 벽, 지붕 기둥 있는 공작물이면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정착물 형태이어야 합니다. 정착물 형태.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닐하우스는 지붕 있나요? 비닐하우스. 그럼요. 그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받쳐주는 어떤 지지대 같은 거, 그러니까 기둥 같은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대나무가 옛날에는 대나무로 많이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비닐하우스도 건축물 형태를 띄었다고 볼 수도 있고, 요즘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있죠. 뭐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그
그 체조의 그 유명한 양학선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땄을 때 그 양학선 선수 부모님 집 이렇게 9시 내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경악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서 사셨어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사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유명한 체조 선수 부모님도 지금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비닐하우스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왜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럼 정착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경제학적으로 뭐 다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정착물은 이동이나 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이동이나 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를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뭐가 용이해요? 해체가 용이하니까 이거는 정착물이 아닌 겁니다. 자, 판잣집 한번 볼게요. 판잣집 정착물 아니에요? 아니죠. 왜 판잣집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해체가 용이하니까요.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캠핑카. 캠핑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거 시설을 다 갖췄어. 뭐 캠핑카 안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정착물이다, 정착물 아니다? 왜 아니에요? 이동이 용이하니까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놀라운 건축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놀라운 것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그 외적인 거 자꾸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이런 것들도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우리 대법원이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장래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래의 건축물. 지금은 건축물이 아니지만 앞으로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건축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것도 중개대상물로 봅니다. 대신 이 장래의 건축물이 되려면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여야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여야 한다. 요거 잘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 존재하는, 앞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고요. 이런 거 말고, 즉 건축물 말고 토지의 정착물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들을 알아봤더니, 이걸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학자들이 알아봤더니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밖에. 그 하나만 한번 적어볼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토지의 정착물로 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하나의 토지의 정착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 두 가지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 산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어져 있는 나무 수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역 안에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요? 이 원 안에 이 노란색 테두리 안에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요? 여기는 한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한 개의 물건이 있는 겁니다. 뭐 한 개? 이걸 뭐라 그래? 토지 한 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목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토지에 붙어서 하나로 합쳐져 있는 물건이다 이거예요. 토지의 일부로 본다. 이걸 세자로 무슨 물이라고 얘기하냐면 부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목은 토지의 뭐다? 부합물이다. 그럼 토지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별개의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그려봐 드릴게요. 산이 똑같은 산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산주에는 갑. 근데 산 안에 들어가 봤더니요. 몇 그루의 나무들이 이와 같이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 쳐져 있고 울타리 입구에 뭐라고 딱 붙어 있냐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는 누구 거라고요? 을 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울타리 쳐놓는 거를 내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명인 방법은 무슨 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소유권. 이건 내 거다라는 걸 표시하는, 즉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책에다가 이름 쓰는 거, 자기가 뭐 갖고 있는 물건에다가 이름 쓰는 거, 이거 다 무슨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명인 방법. 자, 그럼 칠판 다시 보세요.
요 그림 안에는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요? 여기는 2개의 물건이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뭐 한 개? 토지 1개. 예, 그리고 얘를 불러주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요거 그대로 칠판에 적은 거. 명임 방법을 갖춘. 저 명임 방법 갖췄잖아요.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수목의 집단은요, 동산이다 아니면 부동산이다? 예? 이 수목의 집단, 동산 아니면 부동산? 예, 이거 당연히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왜 부동산이어야 하냐면 저 끝에 그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중개대상물은 모두 뭐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동산. 예, 부동산 안에 들어가는 것만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중개대상물로 본다라는 겁니다.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건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임목을 한번 볼 건데 임목은 정의를 먼저 좀 내려볼게요. 얘는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요. 얘도 맞아볼게요.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한번 정의 한번 내려보면 등기된, 요거는 기업재산인데 공장기업의 재산이다 이렇게 하고요. 요것도 역시 등기된 광업기업의, 이거는 광업기업의 재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즉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예, 어떤 공통점이죠?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 가지? 일단 등기되었다라는 공통점 있죠. 그렇죠? 예, 등기가 되었다라는 공통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법률로 정하는 세 가지는 뭐 안 돼도요. 법률로 정하는 세 가지는 뭐 안 돼도 등기 안 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 가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임목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설명을 한번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산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소나무예요.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인데요. 다른 그림 그려볼게요. 집이 한 채 있단 말이에요. 토지가 있고 집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집만 땅 가격은 빼고요. 집만 한 2억 정도 나간다고 쳐봅시다. 이 집 한 채, 토지 가격은 제외하고 집만 한 2억 정도 나간다고. 이런 집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나무 한 그루가 한 20억 정도 나가는 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무가 수십억 호가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요, 딱 봤을 때 야, 저 나무 참 이쁘다 이러면 1,000만 원이에요. 저 나무는 이쁘다 그러면 그냥 1,000만 원이에요. 그 웬만하면. 근데 나무가 야, 저 나무는 왠지 사진 찍고 싶다. 사진. 그래서 이제 그 소나무 앞에서 사진 찍는다 이러면 그건 1억이에요. 보통 1억이야. 근데 사진 자체를 찍을 때 막 이런 그 사진사들이 왜 작품 사진 같은 거 찍는 소나무 있죠. 그런 거는 10억 다 넘어갑니다. 소나무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한 20억 넘어가는 소나무는 굉장히 많아요. 흔한 소나무예요. 그러면 이런 소나무가 가령 10,000그루가 있다고 칩시다. 10,000그루. 그러면 이 20억 곱하기 10,000 하면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 어떤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지금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나무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거를 행사할 수 있는지. 나무 팔겠지. 그죠? 그거 말고 이 나무를 파는 거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난 수천억 재산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뭐 하는 거밖에 못 해. 파는 거밖에 못 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담보로 맡기고 뭐를 빌려줄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 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죠? 여기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려면 은행에서 뭘 잡아야 돼?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저당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에다가. 그래서 나무를 일부러 뭐 해 놓은 거예요? 등기해 놓은 거예요. 등기해 놓은 거. 자, 그러면 이 공장기업에서 대표적인 공장기업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공장기업 우리 주식회사 삼성전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뭐 한 100조 정도 나간다고 치고 200조 나간다고 치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돈 되는 게 뭘까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돈 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뭐 강남역에 있는 뭐 삼성전자 사옥 있죠? 그거 해봐야 뭐 한 2조 3조밖에 안 해. 근데
지적 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우리 지적 재산 같은 걸 뭐라 그래? 특허 같은 거. 세계 특허 같은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허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로 평가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물건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것도 묶어 놓는 거야. 이 공장 기업의 재산으로. 그러면 광업기업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광업기업은 뭐 우리 주식회사 강원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강원산업에서 뭐 만드는 회사예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막 뗐던 거 있었잖아요. 연탄 만드는 회사예요. 강원산업이. 지금도 연탄 많이 만들어내요. 오늘 같은 날 연탄 우리 안 떼면 죽잖아요. 옛날에 우리 연탄 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탄 이제 엄마가 갈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연탄 찢게 가지고 이렇게 연탄을 어떻게 하죠? 끄집어내요. 끄집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눕혀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장난 부엌칼로 가지고 이제 반을 까르잖아. 이렇게. 붙었을 때, 그럼 되게 붙죠. 안 붙는 연탄이 어디 있어요? 다 붙지. 그래서 이제 눕혀놓고 이제 고장난 부엌칼로 이렇게 반 깔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위에 거는 어떻게 해? 아래 건가? 제가 위에 거지, 위에 거. 위에 거를 어떻게 놓고, 아래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연탄을 위에다 놓고, 이 놓을 때 어떻게 놔야 돼요? 구멍을 잘 맞춰야지. 구멍을 잘 못 맞추면 이 연탄 꺼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탄 많이 갈았었잖아요. 20년 전에. 아니에요? 저희 집만 갈았나? 무슨 소리예요? 20년 전에 갈았어요. 저는 20년 전에도. 여기 서울에도 얼마 전까지 연탄 떼는 아파트, 지금도 연탄 떼는 아파트 있어요. 지금도 서울의 아파트 중에 연탄, 수원에 가면 많이 있고. 그럼요, 많이 있어요. 지금 연탄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강원산업이 갖고 있는 돈 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연탄이 돈이 되는 건 채굴권.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업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물은 국가 거거든요. 그럼 광업권을 이제 묶어 가지고 광업권을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등기해 놓은 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광업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공통점 한번 발견해 볼게요. 등기를 했다는 거는 무슨 등기를 했다는 거냐면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했냐? 이것들을 하나의 등기를 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기업 가치 혹은 재산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여기에다가 뭐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당권을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개념을 우리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200조다. 그러면 얘네들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수백조 받았겠죠. 수백조. 은행돈 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사업하니까. 그것처럼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공장재단. 그리고 여기도 광업재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를 잡기 위해서요? 저당권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림 하나만 다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공장재단 중에서 유명한 우리나라 공장재단이 포스코가 있는데 이 포스코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특허권도 있고요. 가장 돈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선박도 있고요. 원자재 수출 수입하는 거, 뭐 항공기 있을 테고요. 굉장히 많은 부동산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기타 등등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거를 하나의 물건으로 한 개의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장재단. 그런데 이게 한 개의 물건이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를 우리가 규명해 줘야죠. 동산 아니면 부동산. 이거 부동산으로 봅니다. 당연히 부동산이에요. 왜? 부동산 저 끝에 그림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이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려드리냐면요. 포스코가 이 선박 하나만,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다가는 뭐가 지금 현재 잡힌 상태겠어요? 저당권이 잡힌 상태겠지? 근데 이거를 선박만 하나를 분리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거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이걸 선박 하나를 분리해서 거래하는 건 왜 안 되겠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나의 물건인데 그것도 이제 정답이 되겠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여기에 뭐가 잡힌 거죠? 저당권이 잡혔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거래를 하면 저당물의 가치가 그만큼 어떻게 하락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저당권의 권리를 행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그럽니다. 이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재단으로 이렇게 묶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해서 거래할 수 없다?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다. 그럼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일체로, 일체로 거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대상물 제가 규정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교재 잠깐 볼게요. 예, 교재 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하천이 중개대상물인지 여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오른쪽 보조단에 하나 좀 적어 볼게요. 하천은 두 가지 종류의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다시요. 국가하천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한강이 있죠. 한강. 예. 한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해가지고요. 경기도 거쳐서 서울특별시 관통해가지고 인천광역시 관통해서 서해안으로 빠지는 강이죠. 그러니까 4개 시도를 이렇게 넘나드는 강이니까 이거는 국가가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국가하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방하천은 뭐냐면 그 지방에 있는 하천. 예.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하천 중에서 청계천 있지. 청계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하천의 종류에 두 개 있다 그랬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관리의 개념이잖아요. 관리. 그러면 소유는 누가 할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거를 소유를 누가 할 거냐? 소유는 일단 가장 흔한 경우가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아요. 비중으로 치면. 그 다음에 누구도 소유하는 경우도 있냐면 지자체. 근데 중요한 건 얼마 안 되지만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개인, 사적으로 국가하천의 일부, 지방하천의 일부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은 뭐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천을 소유하고 있죠. 그럼 하천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천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일단 뭐 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지. 내 거니까. 그럼 매매 가능하면 반드시 뭐도 돼요? 매매랑 같이 따라다니는 거. 응? 자, 우리 중개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거. 행위가 뭐죠? 매매 그 다음에 뭐야? 교환. 매매되면 언제나 교환도 되는 거예요. 매매, 교환.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저당권을 할 수가 있어. 저당권 설정이야. 임대차 땡 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해서 그 어떤 잡히는 행위. 그 대신 하천에다가 뭐를 설정하면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냐면 임대차라든지 용익권을 설정하는 행위들. 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니 지역권이니 전세권이 이런 것 절대 불가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뭐뭐뭐 된다고요? 매매, 교환, 저당권 이런 거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사적으로 소유하는 하천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알고 계시고요. 자, 하단에 판례 제목만 볼게요. 미등록지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국가 겁니다. 등록되지 않은 거. 우리나라가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새로운 섬을 발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섬 발견했다. 그러면 그 섬은 누구 거예요?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섬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야? 국가 거. 그러니까 미등록지는 다 누구 거? 국가 거. 국가 거는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수면이라는 건 바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유수면은 국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 안 되고 바닷가라고 되어 있는데 바닷가 옆에다가 가로 여세요. 바닷가는 다른 말로 하면 미등록지입니다. 바닷가는 미등록지니까 누구 거? 국가 거. 따라서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4번에 포락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포락지라는 말이 좀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락은 제가 잠깐 써드릴게요. 칠판 한번 보실래요? 포락지라는 것은요. 토지가 물에 잠김, 요거를 포락지라고 해요. 토지가 물에 잠겨버리는 거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하는데 이 일시적으로 잠긴 게 아니라 물에 아예 어떻게 잠겨버린 거예요? 영구적으로 잠겨버린 거예요. 영구적으로. 자,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물은 딱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죠. 무슨 물과 무슨 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단물. 예. 우리가 못 먹는 물을요? 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물에 잠겼다 이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토지가 뭘로 바뀐 거다? 하천으로. 하천화 되어진 겁니다. 하천화. 자, 그러면 토지가 하천화 되었대. 여기 다시 볼게요. 하천이라는 건 하나의 토지다, 토지가 아니다? 토지라 그랬죠. 토지. 예, 그러면 원래 내 땅이 전이었는데 하천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토지가 그냥 토지로 바뀐 거지. 근데 현상만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놓으면 되냐면 지목만 바꿔주면 돼요. 예, 지목 변경. 예, 지목만 변경합니다. 반대로 짠물이다. 예, 그러면 토지가 뭘로 변한 거예요? 바다로 변한 거지. 이거를 바다화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 바다화 되어지면 토지가 뭐 아닌 걸로 바뀐 거야. 토지가 아닌 걸로, 비토지로. 그러면 이거는 사건이 소멸되고요. 등록을 종전에 했던 거를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등기부는 폐쇄시켜야 합니다. 등록 말소라는 건 사건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줄 때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토지가 하천으로 변했다. 이렇게 주면 여전히 뭐야? 토지예요. 근데 토지가 뭘로 변했다면? 바다로 변했다면 사건이 소멸되고 등록은 말소가 되는 거다. 이거를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요. 지금은 하천의 국유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토지였던 게 하천으로 바뀌면 그냥 지목만 변경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토지가 뭐로 바뀌면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는 거지? 바다로. 바다로.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뒷장 넘기면 판례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쪽 관련 판례를 좀 보면 뭐 건축물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 쭉 써놨는데 이것도 한번 뭐 읽어보셔도 되고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쪽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판례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 53페이지 3번 판례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3번 판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랍니다.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여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 거, 아직 안 된 거는 결론.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칠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중개대상물로 보는 입주권은요. 뭐가 된 거라고요? 선정된 지위예요. 근데 반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입주자로 선정된이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선정될 지위라고 만약에 주면 요거는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별표 하나 할게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면 이것도 입주권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되지만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면 이것도 입주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요거는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물건으로서 특정되거나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토권은 밑에 4번의 대토권은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수용된 거예요. 어떤 뭐 사업에 의해서 수용이 돼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 이걸 대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토권은 지금 당장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증서예요. 증서. 어떤 권리지 이제 그 물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정도 보시고요. 55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임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임목은 아까 이제 모된 수목의 집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라는 거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뒷장 넘기세요. 56페이지 공장재단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공장재단에서 여러분 한 가지 좀 딱 57페이지 상단 박스를 한번 보실래요? 57페이지 상단 박스에 보시면 공장재단에 묶을 수 있는 물건들이 쭉 있잖아요.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서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좀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나? 지식재산권 이쪽이죠? 지식재산권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지식재산권이라 그래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수들 뭐 음반 내면 그런 거에 관련된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말로 통일을 시켰어요. 무채재산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얘기를 하단에 보면 광업재단 쪽에 보면 역시 지식재산권이라는 거 있죠. 거기다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거기다가는 뭐를 여러분 좀 적어주시냐면 광업권, 광업권 같은 거를 이제 지식재산권이라 그래. 하여튼 이런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그런 권리들을 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쭉 보셨던 부분이고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잠깐 볼게요.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요번에 이제 1, 2월 달에는 OX 문제가 나갈 거고요. 아마 3, 4월 달에는 객관식 문제 뭐 하루에 한 5개 뭐 이 정도씩 아마 나갈 겁니다. 참고로 이 OX 문제는요, 되게 수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으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OX? 오죠. 중간법이자 혼합법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고 2번.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 관련한 법규로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OX 한번 해볼게요. X예요. X고요. 부동산 중개업법이 최초의 법령이 아니고요.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구한 말때 조선 말 때 만들어진 거예요. 객주 거간 규칙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자, 3번 3번 문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라 함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X라고 하십시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이 말 빼먹으면 틀려요. 왜냐면 중개를 꼭 매매, 교환, 임대차만 하는 거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밖의 권리, 뭐 저당권 알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요 3번 문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아주 잘 나오는 타입의 함정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여러분 3번 때문에 지금 자신감을 확 이제 잃으셨어요. 자신감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OX X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냥 뭐라고 정의하죠? 등록한 자라고만 해요. 등록한 자라고만 하지 어떤 말 필요 없어요. 업을 영위하는 자, 이 말을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이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X. 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자, 뭐가 틀렸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 이것 빠졌죠?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말도 들어가야 됩니다. 6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OX, X라고 하셔야 돼요. 자, 어디가 틀렸나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 빼먹었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맨 앞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런 말 빼먹으면 틀려요. 그 6번은 별표를 2개 해주시고요. 6번은 보통 지금도 틀리지만 10월 달까지 계속 틀릴 거예요. 이 6번은요. 왜냐면 이게 못 찾아내거든.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에 함정이 걸리는지. 7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니까 쌍방중개도 된다 이런 뜻이죠.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OX. 오, 요것도 별표.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8번. 저당권 등 담보 물건도 중개의 대상 권리가 되나?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담보 물건이든 상관없어요. 다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저당권의 설정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은 전부 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지지요. 그런 경우에는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OX X. 저당권 중개 대상 되고요. 그 중개 대상이 될 때 대부분 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하고 부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우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금전을 알선하는 게 아니에요. 개업공인 중에서는 금전을 알선하는 게 아니라 뭘 알선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거지 금전을 알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9번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런 말 나오면 결론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줄 맨 끝부분. 중개업이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연성, 일회성 이런 말. 그러므로 간판을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자, 뭐를 내걸었대요? 간판이요. 1회 중개행위를 하여 보수를 받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OX X. 여기서는 간판 때문에 이제 처벌이 되는 건데 그 간판은 앞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봐야지. 간판을 한 번 하려고 내걸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 어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자, 10번 문제. 오늘 이제 10번 문제 오늘 배운 겁니다. 구분 건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렇게 이제 층별로 뭐 호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구분 건물. 다른 말로 하면 집합 건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면 당연히 해당되겠죠.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일단 단락을 끊어 보시고요. 거기까지 OX. 우리는 그러니까 개공은 미등기, 무허가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지. 개공은 그냥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합법이든 뭐 불법이든 그건 자기들끼리의 문제고 우리는 거래를 시켜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알려는 줘야 되겠지.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라는 거. 미등기자, 무허가 이런 건 알려는 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이 됐답니다.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분양권도 판례에서는 장래의 건물로 취급하여 중개대상물로 본다. OX, O, 전체 O.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11번. 자, 중개대상물은 사적 거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중개행위의 개입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건축물 등은 거래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OX, X. 자,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일단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앞에 전제가 어디가 틀렸다는 거예요? 거래 가능성이 없으므로 틀렸잖아요. 거래 가능합니다. 그 대신 위험한 거죠. 그렇죠? 뭐가 위험할까요? 처분 금지 가처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이면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는 토지를 사서는 어떤 제한이 있는 거지. 그런 어떤 공법상의 제약에 따른 거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12. 토지의 경우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미등록지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미등록지는 사적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원칙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있어요. 거기다 우리 밑줄 한번 잡을게요. 특별한 예외. 자, 그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뭐 많지도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공유 수면을 뭐 하면요? 매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누구의 소유로 보냐면 매립자의 소유로 봐요. 이거는 우리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에요. 그러면 매립자가 만약에 사기업이다, 현대건설이다, 동아건설이다. 그러면 바다를 매립한 거 아니에요? 현대가. 그러면 그 현대가 바다를 매립할 때 현대건설이 그러면 그건 누구 거야?
현대 건설 거지. 예, 그러면 사유지, 국유지. 사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외적으로 중개대상물 될 수 있고요.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매립지, 예, 공유수면 매립지는 예외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미등 녹지는 중개대상물 될 수 없어요. 자, 13번.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다니까 5예요. 예, 5입니다. 5. 13. 토지의 경우 반드시 필지 단위로 거래되어야 하고 건물의 경우 동이나 호실 단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조금 어려운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지 단위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 건물 같으면 이 동 단위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동 뭐 이렇게 OX X 임대차 같은 거는 부분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임대차 그지? 한 층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토지 일부 돈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상권 같은 거 일부로도 가능하잖아요. 14. 4인이 소유하는 하천은 자 4인이 소유하는 하천이래요. 모든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 OX 출판에도 적어놨는데 OX X 자 모든 사적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3개밖에 안 되잖아요. 뭐뭐뭐 아까 얘기했던 거 3개 하천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 3개 아니 뭔 소리 여기 있잖아요. 매매 교환 저당권 설정 요 3개만 되잖아. 그죠? 네, 다른 건 안 되잖아. 제가 이거 가리고 있어가지고 안 보였는가 보다. 그죠? 매매 교환 저당권 이렇게 3개만 됩니다. 모든 사적 거래 가능하다. X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15. 민법상 부동산과 민법상 부동산 칠판 잠깐 볼게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 이거 민법상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라는 개념은 서로가 일치한다. OX X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 부동산 중에서 얼마든지. 16. 특수한 중개대상물인 임목과 공장 및 광업저당 등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단락 끊으시고요. OX 이 그림을 보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은 아니지만에서까지만 뒤에 건 신경 쓰지 말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OX X 부동산이라니까요. 이거 다 부동산이야. 이거 다 부동산. 이거 다 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니지만이 틀렸어. 부동산이에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당연히 해당하죠.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모두 뭐 안에 들어와야 돼요. 부동산 안에 들어와야 돼. 부동산 아닌 걸 우리가 뭐 하려고 중개해요? 부동산만 중개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